출입문에 대한 지문, 그다음에 흐트러진 물건들, 또 뭐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이제 지문, 혈흔이 뿌려진 곳에 이제 혈흔만 가지고도 여러분 현장 재구성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흔을 전부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핏방울이 막 튀어 있으면요, 닦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채취해가지고 사건 현장에는 뿌려져 있는 피가 반드시 피해자일 것이다라는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 손에 피를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피해자의 저항에 따라서 뭐 코피를 뭐 묻히고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곳에 피해자의 동선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피들이 있다면 당연히 채취를 해가지고 DNA 확보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이 계속 재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와중에 프로파일러는 자, 그렇다면 왜 이 집이었을까? 그 많은 집 중에 범인이 이 집을 선택하게 된 선택을 해서 판단을 한 그 지점은 무엇일까? 침입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되지 않는 뭐 이렇게 담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뭔가 하여간 이 범죄자가 이 집 정도면 내가 침입할 수 있어라는 자신만의 어떤 그 편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봤는지를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침입했구나. 이런 이유로 침입을 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면 어떤가요? 면식범인지 누군가 침입했는지를 우선 또 그 가설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자, 피해자는 거실에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공격당할 때 서서 있었는지, 또는 계속 방 안을 도망 다녔는지, 옷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현장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혈흔에 대한 분석은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피가 뿌려져 있는 상태만 보고도 우리는 많은 행동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장 분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자료 수집은 현장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 감정물들이 가가지고 누구의 DNA인지 피해자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뭐 이런 자료들도 다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수사관들이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뭐고 평상시 어떤 생활을 했고 인과관계는 어떻고 또 누군가의 갈등이 있었는지 또는 아니면 뭐 이 당시에 지금 뭐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뭐 원한이나 이런 뭐 문제가 있는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그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이제 수사를 하죠. 그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이제 자료 수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의 상황은 어떠하고 또 수집된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은 몇 시쯤 들어와서 평상시와 달리 늘 들어오지 않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 시간에 이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누군가 연락을 했을까? 그러면 통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 내내 집을 비웠다가 잠시 들렀는데 그래서 뭐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우발적인. 뭐 우발적인 가능성이 훨씬 높죠. 또 누군가 뭐 이 우발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선을 알았다면 이미 통신수사나 뭐 이런 것에서 체크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날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면식 비면식을 구분한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 수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보고서인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면 이제 종합 분석을 하죠. 몇 시에 들어가고 이동 동선은 뭐고 뭐 인과관계는 어떠하고 성격은 특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죠.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보고서 작성이 뭐냐 하면 수사팀에 브리핑을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이 나타났고 범행동으로는 이러하고 또 이 현장에서의 행동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우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수사 방향을 원한이나 이런 그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또 다른 뭐 강도 절도에 의한 뭐 2차 살인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브리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전개되면 범인이 체포되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건을 하나로 이제 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기록을 하고 면담을 하죠. 그 범죄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 뭐냐, 뭐 어떤 그 이 삶의 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걸 쭉 기록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카스에 저장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화가 된 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뭐 의사 선생님 진료 차트 마냥 각 병원에서 보고하는 문서화로 그냥 보관돼 있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게 2003년 4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초기 그 스카스에 입력을 하는 항목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전에 초창기에 저는 면담할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 뭐 물론 이제 PC에 입력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지는 않았고 2003년 4년 넘어가면서 이제 연쇄살인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그 스카스에 입력하는 이제 프로파일링 항목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항목을 만들 때 범행 전에 어떤 준비들을 했느냐, 뭐 거리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뭐 정보들이 있죠. 그다음에 범행 도구를 뭐 제작했느냐 아니면 구입했느냐 인근에서 샀느냐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 그다음에 범행 후에 인멸할 때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를 쭉 정리를 했는데 수많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항목으로 만들면 스카스의 항목만 수천 개가 될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칼을 갖고 왔다가 버리고 현장에 있는 칼을 또 쓰는 놈도 있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 30년, 40년 동안 발생했던 살인 사건의 사진첩 기록들을 CSI가 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가지고 일일이 자 범행 전에 침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800건을 가지고 범행 전, 준비, 실행, 증거인멸 이 세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서 항목화시킨 것이 지금의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쫙 해놓으면 추후에는 뭐 이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그러면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런 자료 등을 이용해서 범인도 좀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 있고요. 또 홈즈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프로파일러들이 쓰기도 하는데 그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스카스가 훨씬 더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력한 용의자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들이 항상 이렇게 수첩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다니다가 원래 퇴직하면 그거 반납하고 나옵니까? 갖고 나옵니까? 그 형사들의 기록은 그 사건 해결에 미제 사건에 누구도 아직도 그걸 갖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 그거요. 사실은 원래 미제 사건 증거물 박스에 놓고 나와야 됩니다. 아, 형사들의 그 수첩도? 자료 정리를 하시겠지. 왜냐하면 그 컴퓨터 그러니까 수첩에 한 거를 보고서도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죠? 이게 제가 그 2010년도에 캐나다의 콜드케이스 팀에 갔는데 그 콜드케이스 팀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그 미제 사건 이제 콜드케이스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렇게 왜 형사들 들고 다니면서 뭐 증거물이 바코드 찍혀가지고 쫙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에 당시 수사했던 형사의 수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들어 있느냐? 단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향을 잡고 수사를 했더니 결국 못 잡았구나. 그래서 길을 찾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프로파일링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 하신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에서 보니까 프로파일링이 유용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좀 그러니까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라든지 또 동일범에 의한 연쇄범이라든지 뭐 살인, 강간, 방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성이 많은데
단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은 결국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 첫 번째는 현장에 투입된다. 그다음에 행동 분석을 하는 거다. 그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성격 심리학이라든지 행동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한다. 두 번째는 이 목적이 뚜렷한 범죄에는 유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필요가 없어요. 그 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절도나 강도나 성범죄는 원래 뚜렷하잖아요. 목표가 뚜렷하고 또 여러 범죄들이 혼합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주력을 했던 행동이 뭐냐, 금품을 절취하려는 행동이 먼저 있었느냐, 그 이후에 사람이 살해됐느냐, 이걸 재구성을 해본다면 목표에 따른 수사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지금 막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들, 그다음에 살인, 성폭행, 방화, 가학적인 행동이 나타난 범죄들, 이렇게 좀 이상심리나 어떤 그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왜 발생했지? 전혀 이유도 없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피해를 당했지? 라고 수사 방향 설정하기가 어려울 때 투입되는 것이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 현장에 참여하는 경찰이나 형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면 그게 기본적인 프로파일링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보다 또 프로파일러로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점, 해석을 꼭 필요한 점, 그런 점은 뭘까요? 그게 이제 이 범죄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동기가 형성되는 범죄자들은 평상시에 생활 태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좀 수사의 탐문을 할 때 뭔가 좀 손에 잡히는 수사관들이 좀 손에 잡히고 무엇을 질문해야지 지금 이 프로필이 얘가 맞는 건가 이 용의자가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범죄자가 맞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프로파일러하고 현장에 참여한 형사고참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기신 적도 있습니까? 아니 의견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CSI들과 프로파일러들은 이제 협업을 통해서 과학적인 단서를 가지고 현장을 재구성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지나치지 않는 정보들을 정제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데 브리핑을 한다면 오히려 수사팀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받아들이죠.